안녕하세요. 친환경 인증제도의 이해와 생산관리자에 대해서 교육을 하게 된 인증기관 620분 평가원 대표 장우진입니다. 오늘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인증제도와 또 생산관리자의 역할과 그 임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보시는 교재와 지금 또 제가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중간 저한테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교재를 저랑 같이 넘겨서 보시면서 이 교육을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단락 친환경 인증제도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제도, 우리는 이제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인증 사업자로서 인증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죠. 하지만 이제 친환경 인증제도, 특히 그 친환경 농업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정착을 하고 진행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친환경 농업에 대한 그 용어의 정의를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고 이 교육을 시작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강의 자료에 그걸 포함을 시켰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친환경 농업이란 합성 농약, 화학 비료 및 항생제, 항균제 등 화학 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 수산업, 축산업, 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 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뜻합니다. 즉, 생물의 다양성과 또 토양 내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고 농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존한다. 그리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산하는 산업을 말합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를 함께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친환경 농업의 목적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농업의 환경 보존 기능을 증대한다. 또 농업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감소한다. 세 번째,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추구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번째,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친환경 인증은요, 지금 현재의 법이 아니라 과거에는 그 법 이름이 달랐습니다. 1993년도에 이제 시행이 될 때는 농산물 품질 인증제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증 기준이나 법이 개정되면서 2001년도에는 친환경 인증 기관을 또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또 2008년도부터는 유기 가공 인증을 또 도입을 하게 됐고요. 또 우리나라가 그 해외의 인증과 다른 큰 특징의 하나가 전농약 인증이 있었었죠. 그래서 2010년에는 그 전농약 인증을 폐지하고 또 현재 그 무농약, 유기, 그 농산물로는 두 가지의 인증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제 인증이 또 도입이 됐고요. 또 무항생제 축산물은 현재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법이 아닌 축산법으로 이관이 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친환경 인증 기준의 이해입니다. 즉 이제 인증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인증 사업자가 인증 경력이 오래됐든 적게 됐든 인증 기준은 상시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또 상기시켰으면 하는 바람으로 교육 내용 때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용어는요,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친환경 인증 기준의 이해, 그 밑에 인증 및 관리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소 이제 도식도는 좀 복잡할 수는 있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인증을 신청하는 신청인이 인증 신청서를 작성해서 인증기관에 제출을 하고, 또 인증기관은 그 신청 서류를 가지고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류 심사를 통해서 어떠한 부적합 사항이나 보완 사항이 없는 경우엔 현장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현장 심사 결과 적합 판정이 된 경우에는 인증서가 교부가 됩니다. 그리고 현장 심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된 경우에는 부적합 통보를 하게 되죠. 물론 이 사이에는 부적합 통보를 한 후에 인증사업자는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재심사 신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재심사 신청은 인증을 우리가 심사한 항목 중에서 그 부적합된 그 항목에 대해서만 재심사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증을 신청할 때는 법의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서 유기농축산물을 생산하는 사람,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람, 비식용 유기가공품을 제조, 가공하는 사람,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예를 취급하는 사람이 인증 대상이 됩니다. 농산물의 경우에는요, 인증 기준에 따라 재배하는 농산물인데 작물별 생육기간의 3분의 2가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 내가 어떠한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5월에 파종해서 10월에 수확을 한다. 그렇다면 늦어도 8월까지는 인증이 신청이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친환경 인증이라는 것이 최종 생산물의 적합성을 가지고만 인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농산물이 재배하는 전체 과정을 확인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정 기간에 재배를 하는 재배 과정을 확인을 해야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물별로 생육기간의 3분의 2가 경과되지 않은 농산물만이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 가공식품과 유기사료와 취급자는 현재 우리하고는 적용이 안 되니까요.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물별 생육기간을 좀 나눠놨어요. 이거는 이제 그 세부실시요령 별표 1의 2에서 정한 사항인데요. 3년생 미만 작물, 우리가 늘 얘기하는 벼를 비롯한 그 단년생 작물들, 매해 재배를 하고 매해 수확을 하는 작물들은 파종일부터 첫 수확일까지를 생육기간으로 보고요. 또 인삼, 더덕 등 3년 이상 단연생으로 재배되는 작물들은 파종일부터 3년의 기간을 생육기간으로 적용합니다. 그리고 사과나 배, 감 등 낙엽수들은 생장 개시기부터 첫 수확일까지를 작물별 생육기간이라고 구분을 하고요. 또 감귤, 녹차 등 상록수는 직전 수확이 완료된 날부터 다음 첫 수확까지를 생육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중에 본인에게 맞는 작물을 선택하셔서 그 작물의 생육기간이 3분의 2가 경과되지 않았을 때 인증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 신청이 아니라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 본인이 재배하는 작물이 작물별 생육기간에 맞지 아니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기존에 갱신을 신청했던 사업자는 만료 2개월 전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새롭게 필지가 추가되거나 어떤 품목을 새롭게 심는다라거나 했을 때는 그 신청이 비록 갱신 신청이라 할지라도 작물별 생육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좀 넘어갈게요. 자, 인증을 신청하실 때는 인증 신청서와 인증품 생산계획서, 또 경영 관련 자료, 그리고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 그리고 친환경 농업 교육 이수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정 서식인 인증 신청서에는 그 아래 4가지만 이제 표시가 되어 있긴 한데요. 지금 친환경 농업 인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친환경 농업 교육을 이수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이수 자료까지도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 혹은 나중에 보완 요청할 때 인증기간이 이것들 외에 인증기간에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인증기간에 안내를 받으셔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인증 심사를 할 때는요, 인증기관은 반드시 심사 날짜, 그리고 심사원, 그리고 심사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문서로 명시를 해서 그 신청인에게 고지를 하여야 합니다.
단 인증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셀프 신청자, 그러니까 자가 인증이죠. 그러니까 즉 인증기관의 소속 임직원이나 직원이 그 기관에 인증을 신청해서 인증을 받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그런 경우와 또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 혹은 이해관계자, 또 그 외에 공정하게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심사원이 스스로 심사를 거부할 수도 있고요. 또 그런 과정들을 잘 고려하지 못해서 심사 계획 통보가 된 경우에는 인증 신청인이 그 심사에 대한 거부 및 심사원 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인증기관은 심사원이 지정된 후에 그 서류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인증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즉 신청 서류가 다 구비가 되어 있는지, 또 기재 항목이 누락되어 있는지, 또 재배하는 품목이 생산 계획량이 면적 대비 적정한지, 또 직접 작성한 자료가 맞는지, 또 기존에 부적합이나 혹은 인증이 취소가 된 이력이 있는 필지인지, 또 그 외에 현장 심사 시에 또 점검 사항들을 서류 심사가 완료하기 전까지는 현장 심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해준 서류를 가지고 1차적으로 제출된 서류가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인증기관에 심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곧 서류 심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류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현장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현장을 방문해서 신청인을 면담을 하고요.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합니다. 그러니까 신청 내역과 실제 재배 과정이 일치한지, 또 그렇게 기재된 사항들을 잘 이행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금지 물질을 보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항목별 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또 단체의 경우에는 생산관리자가 예배 심사를 하였는지 등을 현장 심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또 현장 심사 시에는 토양이나 용수, 또 생산물 혹은 퇴비 등 필요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현장 서류 심사와 이제 현장 심사를 마친 후에 인증기관의 소속 심사원은 이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인증심의관이 심의를 통해서 그 적합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심사원이나 심의관이나 인증기관장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검사가 필요한 경우인데 재배 여건이나 생육 신기 등으로 검사를 못한 경우나, 또 이행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나, 또는 인증기준 적합 여부에 대해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심사원에게 추가 심사를 명해서 추가적인 심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보완 심사의 과정도 또 거치게 되는데요. 심사 방법을 보완해서 인증 심사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가축 전염병의 발생이나 식품 위해 발생이나 그 우려로 인한 그 피해를 예방이나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보완 심사를 할 수 있고요. 서류 심사와 현장 심사, 추가 심사, 보완 심사 등 모든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인증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심사원이 심의관에게 이제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심의관은 그 내용을 가지고 적합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모든 항목이 적합인 경우에만 적합으로 판정이 돼서 인증서를 교부하게 되고요.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추가 심사를 하게 되고, 부적합 사항이 발생된 경우에는 부적합 통지가 가게 됩니다. 자, 단체의 경우는 개인 심사와는 좀 달라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단체 심사는 5명의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가 개인이 아닌 단체로서 인증을 이제 신청하게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인증기관에서 심사를 할 때는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수심사, 그리고 구성원 중에 일부의 숫자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심사로 나눠집니다. 따라서 전수심사를 한 경우에는 구성원 각각 개별로 적합이냐 부적합을 판정하게 돼서 부적합 대상자의 수가 많더라도 적합 대상자만 인증을 승인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표본 심사를 한 경우에는
표본 농가 모두가 적합인 경우에만 인증서가 교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표본 농가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부적합 사유가 발생해서 부적합이 되면 그 단체 신청에 대한 전체 사업자가 이제 부적합이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다만 표본 심사가 부적합인 경우 부적합 농가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하나여 재심사는 가능합니다. 자,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좀 볼게요. 우리가 인증심사를 하다 보면 인증심사원과 어떤 인터뷰라든가 이런 과정 말고 뭐 토양이나 생산물이나 용수 등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인증기관에서 그냥 무작위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 즉 검사 대상이 이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좀 간단히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재배 포장의 경우에는 토양 용수가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되는 경우, 그러니까 즉 토양 오염 우려 지역인 경우에 혹은 그 외 지역이라 할지라도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토양 중금속 검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용수의 경우에는 최근 5년 이내에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수를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재배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계하거나 작물 수확기에 생산물에 직접 관수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즉 공정성이 입증된 그 최근 5년 이내에 용수 성적서가 있는 경우라면 그 5년간은 용수 검사를 이제 뭐 면제 혹은 제외한다, 이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생산물의 경우는 사유가 좀 대상이 좀 많아요. 최근 1년 이내에 농약이 검출된 경우, 또 합성 농약으로 처리된 종자를 사용한 경우, 또 관행 재배지로부터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또 GMO 혼입이 우려되는 경우, 서류 심사 및 현장 심사 결과 농약 사용이 의심되는 경우, 즉 유기합성 농약을 구매한 내역이 있는데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를 뜻하죠. 또 단체 심사에서 표본 농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생산물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바뀐 규정도 제가 이렇게 포함을 해놨는데요. 개인 신청 농가의 경우에는 신규 신청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생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갱신 농가인 경우에는 3년에 1회 이상은 무조건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검사 대상인 경우에만 생산물 검사를 진행을 하는데 검사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3년에 한 번은 반드시 검사를 하게 됩니다. 또 퇴비의 경우에는 유기축산물 인증농장, 경축순환농법 실천농장,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장 또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지 아니한 농장에서 유래한 퇴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퇴비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축순환농법에 대해서 가끔씩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경축순환농법이 뭐 용어적인 내용으로 보자면 뭐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뭐 작물 재배 및 뭐 가축 사육에 활용하고 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데요. 단순히 내가 뭐 집에서 뭐 소를 한 3-4마리 키우고 있다. 근데 예를 들어 한 3-4천 평을 재배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농산물을 재배할 때 사용하는 퇴비의 양이 그 본인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에서 유래된 퇴비의 양과 비례했을 때 그것들이 순환적으로 잘 이루어지는가를 보고 그랬을 때 경축순환농법이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재배의 규모와 또 가축 사육의 규모가 서로 순환적이지 못한 경우에는 경축순환농법으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심사 과정에서 그 퇴비를 사용한 경우에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죠. 이 내용은 단체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건 좀 넘어가고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 경영 관련 자료 기재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도 뭐 친환경 의무 교육이나 혹은 생산관리자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은 경영 관련 자료 기재 사항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고,
또 저 또한 그런 교육장에 나가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친환경 인증은 한마디로 인증을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고 우리는 이제 뭐 판단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인증사업자는 인증 기준을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경영 관련 자료의 작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재에 있는 내용을 잠깐 보시면 경영 관련 자료는 재배 포장의 재배 사항을 기록하셔야 되고요. 또 재배 포장에 투입된 토양 개량용 자재, 작물 생육용 자재, 병해충 관리용 자재 등 농자재 사용 내용을 기록한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재배하는 농산물 혹은 임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을 기록한 자료가 있어야 되죠. 즉 작업 내용, 사용 자재, 판매 기록 이 내용들이 경영 관련 자료에 이제 포함이 돼야 하는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유기합성 농약 및 화학 비료의 구매, 사용, 재고, 보관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즉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인증받은 재배지뿐 아니라 병행 생산 혹은 관행 재배의 경작이 별도로 또 있는 경우에는 농약이나 화학 비료의 구매, 사용, 보관에 관한 내용들도 경영 관련 자료에 포함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뭐 농가원이나 어떤 인증기관에서 지침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린 것들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친환경 인증을 관리하는 그 법에서 정한 사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증받은 필지에 대한 어떤 내용만, 중요 내용만 적으시는 게 경영 관련 자료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농사를 짓는 전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셔야 되는 게 경영 관련 자료다. 그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그 사진을 보시면 잘못 작성된 사례라고 기재가 되어 있죠. 어떤 분들은 이 영농일지가 굉장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늘상 본인이 작성하셨던 영농일지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업 내용, 사용자재, 판매 기록이 세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더구나 유기합성 농약 및 화학비료의 구매, 사용, 보관에 관한 사항은 더더욱 찾아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잘못 작성된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 자료를 보시면 잘 작성된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 이미지들은 그 우리 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이나 혹은 생산관리자 교육에서도 똑같이 자료를 다 넣어놨었던 내용이거든요. 잘 작성된 사례를 한번 보시면 작물의 생육 상태나 수확을 했을 때의 그 등급의 표시라든지 또 내가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어떠한 자재를 사용했는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증심사를 할 때도 경영 관련 자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 또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된 내용이 또 일치하는지 여부를 또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고 대사를 하면서 인증 기준에 따라 인증을 농사를 짓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경영 관련 자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혹시나 경영 관련 자료의 기재를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그와 비슷하게 작성하셨던 분이라면 지금부터라도 경영 관련 자료 작성에 조금 더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된다라고 부탁을 제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증 기준을 한번 좀 볼게요. 그 표를 보시면 유기농산물, 무농약 농산물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또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이 인증 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좌동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유기와 무농약 모두 그 인증 신청을 하려고 하는 인증사업자는 2년 이내에 반드시 그 인증사업자 의무교육을 이수를 하셔야 되고요. 다만 5년 이상 인증을 유지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뭐 친환경 농업 교육 강사 활동 경력이 있는 분들은 최근 4년 이내 증명 자료로 그 교육 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토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토양환경보존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 오염 우려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며 합성 농약 성분이 불검출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심사 시에 필요한 경우에
토양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다 이러한 인증 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고요. 재배 포장의 토양에 대해서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옥도가 유지 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토양 비옥도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된 경우 개선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여러분들 그 인증 신청할 때 그 인증받은 필지에서 흙을 떠서 기술센터로 이제 가져다 주시잖아요. 그게 어떤 검사를 하는 거죠? 토양 검정서, 뭐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내용을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매년 1회 이상의 검정이라는 건 매번 인증 신청 시 때마다 그 증거 자료로서 그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를 제출하셔야 된다는 뜻이고요. 예전에는 뭐 인증 신청하는 분들이 논둑이나 아니면 필지가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뭐 한두 점 정도 맡겨서 단순히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로 토양비료 사용 처방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상의 토양 검정에 요구하는 사항들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토양 비옥도의 유지 개선이나 또 염류 집적이나 또 그것들을 위한 어떤 개선 대책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친환경 농업을 하는, 친환경을 실천하는 농가가 계속적으로 토양 환경을 보존하고 유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이제 그 취지와 이제 연관이 되는 거고요. 토양을 우리가 채취할 때도 뭐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그냥 아무데서나 한 점 뜨시기보다는 뭐 격자 형태라든지 뭐 W자 형태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한 곳에서 채취를 하셔서 그것들을 혼합하셔서 정기적으로 수치를 맡겨보시고 그 데이터를 통계를 내서 정확하게 내가 농산물을 재배하는데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에 따라 질소, 인산, 가리 등 어떠한 그 유기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는가를 판단하시는 것도 토양 비옥도를 증진하는 데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인증을 받는 재배 포장 주변에 뭐 공동방제 구역이나 어떤 오염원이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해서 구분관리 계획을 세워서 이행을 하셔야 됩니다. 재배 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 포장과의 경계지 등에 잘 보이는 곳에 유기농산물, 유기임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시판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배 포장은 최근 1년간 인증기준 위반으로 인증 취소 처분을 받은 재배지가 아니어야 인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망이 쳐져 있죠. 그 망 오른쪽으로는 과수 재배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에서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했을 때 그 예상되는 외부 오염을 막기 위해서 이런 망을 설치한다라든가, 그리고 망을 설치하고 나서도 완충지대나 이런 보호시설을 통해서 외부 오염이 유입되지 않도록 충분한 격리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막고 있는 사진입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뭐 지금은 이제 뭐 논이나 아니면 뭐 인증받은 재배지들을 가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표지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배부해서 교부된 깃발도 있고요. 또 저희 기관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깃발을 만들어서 농가분들한테 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재배지이다. 이것들은 이제 외부에 알리는 경우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농가 관행재배, 그러니까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농약을 사용을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인증받은 재배지의 뭐 비산이나 어떠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내가 인증을 받았다라는 것을 외부에 알리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경계를 명확히 해서 외부 오염을 막아야 하는데요. 뭐 다른 인증, 그러니까 뭐 유기 인증을 받은 사업자 필지의 옆에 뭐 화학비료를 사용하는 무농약 필지가 있다라든지, 혹은 일반 재배지, 유기합성 농약을 사용하는 일반 재배지가 경계가 없이 합쳐져서 경작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증을 요즘엔 공동방제를 많이 하시죠. 특히 이제 수도자학 같은 경우에는 뭐 컨설팅 업체라든지 아니면 농자재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혹은 지자체 사업을 통해서 뭐 드론이나 헬기나 여러 가지 기구를 설비를 가지고 공동방제를 하는데요. 2021년 4월에 친환경 농산물 재배지의 공동방제 관련 관리 지침이 이제 인증기관으로 배부가 됐고요. 작년부터 이것들이 실제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요 내용이 이제 그 만들어진 계기는 1차적으로는 그 공동방제를 하면서 그 농자재를 방제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의도적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일 수도 있지만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됐어요. 실예로 들면 재배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친환경 약제 외에 일반 농약을 뭐 섞어서 방제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일반 재배지에 농약 방제를 하고 와서 그 세척통을 세척을 해야 되는데 세척을 하지 않고 그냥 친환경 자재를 섞었다가 농약이 검출이 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환경 농산물 재배지 공동 방제 관리 지침을 통해서 인증받은 사업자가 내가 인증받은 재배지에 어떠한 약재, 즉 유기농업 자재, 친환경 인증 사업자가 쓸 수 있는 그 자재, 허용받은 자재로서 방제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런 지침이 이제 내려진 거고요. 이런 그 공동방제 관련 인증 기준의 일반적인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재배 포장의 합성 농약의 사용은 금지입니다. 우리 유기나 무농약 당연히 금지니까요. 병해충이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허용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진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증 농가나 또 공동방제 수행자는 방제하는 자재가 유기농업 자재인지 확인을 하고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임의적으로 혼합할 수 없게 그것들을 이제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관행농업에 사용한 자재 살포기기는 방제 전에 충분히 세척하는 등 관리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동방제 관리 지침에는 공동방제를 위탁하는 경우에 확인서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공동방제 수행자는 확인서 혹은 계약서가 될 수 있겠죠. 공동방제 날짜, 공동방제에 사용한 유기농업 자재의 명칭, 사용량 등을 기재를 하고요. 합성 농약 등 금지 물질이 미혼합됐다는 사실을 포함해서 작성을 하여야 됩니다. 이렇게 공동방제를 하는 경우에 그 친환경 인증을 신청할 때 인증기관에 반드시 이 자료를 제출을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인증기관은 이 내용이 사실인지를 또 확인을 하고 또 그것들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부적합이나 혹은 어떤 행정처분을 이제 가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생길 수 있습니다. 바로 나오네요. 인증심사 단계에서 인증기관은 공동방제 확인서, 계약서나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받아서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후에 심사 보고서에 이제 첨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공동방제 구역에서 같은 성분의 농약이 검출되거나 또는 유기농업 자재에 농약이 혼합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방제 업체나 자재 생산하는 공급 업체나 어떤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농가론에 관련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서 조사를 요청을 하게 되죠. 아까 제가 이제 간단한 예시를 두 개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의도적으로 농약을 첨가를 해서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한 업체도 있었고, 아니면 비의도적으로 세척을 하지 않아서 그 친환경 인증 농가에서 농약이 검출된 경우가 있었는데, 첫 번째 경우에는 그 해당 기관이 이제 그런 조사를 의뢰하면서 이 방제 업체가 입건이 돼서 조사가 진행이 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농사를 하면서 병해충에 대한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고 또 방제에 가장 예민하기는 하지만 방제를 할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자재가 잘 사용되고 있는지는 우리 인증농가 스스로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적절하게 신고를 하셔서 그에 대한 처리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공동방제 그 지원 등 보조 사업 수행 기관이 주의할 사항으로는 공동방제 수행자 주의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들이고요. 또 사업비 정산 자료로 공동방제 확인서 등 관련 입증 자료를 포함할 것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어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해서 방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계획은 세웠는데, 예를 들어 농자재가 바뀐 경우 혹은 그러한 입증 자료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런 그 지자체에서 어떤 보조금을 집행하지 말 것을 이제 권장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방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광역방제기를 이용한 방제도 있고요, 드론을 이용한 방제도 있고요, 헬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연이어서 계속 좀 살펴볼게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어가 볼게요. 자, 종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유기 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유기적으로 재배된 종자, 또 무농약 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무농약적으로 재배된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대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재배하는 품목의 특성상 유기 종자나 무농약 종자가 없을 수도 있죠. 종자 자체를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혹은 흔히 통용되는 종자가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내가 그 종자를 구입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인증 농가가 사용하는 종자는 유기나 무농약적으로 재배된 종자를 사용해라 라고 이제 전제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2019년 12월부터는 지금 여러분들 교재 혹은 화면에 보시는 내용들이 적용이 됐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유기나 혹은 무농약 인증 기준에 맞게 재배된 종자를 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증기관에 증명을 하셔야 되고요. 또 증명을 한 경우에 인증기관에서는 농약으로 소독되지 않은 종자 혹은 소독 종자의 사용, 이래서 순차적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자를 구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소독 종자를 쓸래요,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자를 구할 수 없는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것들을 인증기관에 증명을 하셔야 되고, 또 인증기관이 그걸 인정하는 경우에 이 화면에 있는 순서대로 종자에 대한 사용을 이제 승인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제 벼에 대해서는 좀 일반적인 과체류나 엽채류 재배하고는 좀 다르죠. 벼는 통상적으로 봤을 때 해당 인증 기준에 맞는 종자를 구하는 게 어렵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자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종자 갱신을 한다라거나 어떤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인증 기준에 맞는 종자를 사용하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내용이니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재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유기농산물은 화학비료나 유기합성 농약 또는 합성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무농약 농산물은 화학비료가 권장 성분량의 3분의 1까지는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농약이나 혹은 그 농약 성분이 함유된 자재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인 검정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억하세요?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무농약 농산물에서 화학 비료의 사용 기준, 그러니까 권장 성분량의 3분의 1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 내용이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합니다. 즉,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의 내용에 따라 처방된 그 사용량의 3분의 1까지만 우리가 화학 비료로서 시비가 가능하다, 이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화학 비료를 연간 한 30포를 썼던 분이 나는 이번부터 10포만 쓸게, 이렇다고 해서 무농약 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가 아니라 30포를 썼다 하더라도, 혹은 내가 올해는 10포만 쓸 계획이라 하더라도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를 받아보고 그 처방서의 내용에 따라서 3분의 1이 예를 들어 8포다. 그러면 8포까지만 쓰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인증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지만 간혹 잘 이제 못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내가 얼만큼의 양까지 화학 비료를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우선 계산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인증을 받으신 해당 인증기관 혹은 인증을 신청하려고 하는 그 기관에 그 처방서를 한번 보여주시고 내가 어떠한 비료를 사용할 거다, 어느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토양을 검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소 좀 서운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반드시 토양에 밑거름이 투입이 되기 전에 흙을 채취해서 기술센터에 갔다가 맡기셔야 됩니다. 내가 토양에 어떠한 밑거름이 다 투입된 상태에서 흙을 맡겨서 검사를 하면 이미 토양이 가진 영양 성분이 너무 많아져 버려요. 그러면 토양 비료 사용 처방서상 추가적으로 줄 수 있는 비료의 양이 낮아지죠. 그러다 보니까 3분의 1 값을 적용하게 되면 그만큼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면 본의 아니게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는데 인증 기준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흙을 채취를 해서 기술센터에 의뢰를 하실 때는 반드시 밑거름을 투입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흙을 채취하시고 기술센터에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유기인 경우에는요, 윤작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필수 사항이고요. 무농약은 이제 권장 사항입니다. 윤작을 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보면 3년 이내에 3년 주기로 둑과 녹비 신근성 작물을 일정 기간 재배해서 토양에 환원하여야 됩니다. 둑과 녹비 신근성 작물을 재배해서 생산물을 얻는 게 아니라 녹비 작물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재배한 후에 반드시 깊이 가리를 통해서 토양에 환원하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2년 주기로 과가 다른 작물을 재배하되 재배 작물에 둑과 녹비 신근성 작물을 반드시 포함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2년 이내의 주기로 담수 재배 작물과 밭 재배 작물을 조합해서 답전 윤환을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매년 둑과 녹비 신근성 작물을 이용해서 초생 재배를 하셔야 됩니다. 즉 유기재배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윤작을 하는 것이 필수이고 윤작은 방금 말씀드린 4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반드시 윤작을 하셔야 인증 기준을 준수하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 괜찮은데 윤작이 어려워서 그 유기 인증이 아니라 무농약 인증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작 부분에 대해서는 인증기관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기도 하고 또 최근에는 동계작물, 뭐 사료작물이 되겠죠. 그 사료작물 재배와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뭐 불시조사나 아니면 뭐 생산과정 조사들을 많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도 윤작이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유기재배 인증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윤작을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윤작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봐볼까요? 제가 아까 그 공동 그 방제 관리 지침 그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뭐 이런저런 인증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마지막으로 이제 허용 물질인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까 그 내용을 들으면서 좀 의아한데 라고 생각한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우리의 인증 기준은 이렇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뭐 어떤 윤작, 기계적인 경운, 뭐 생태계의 조성, 멀칭 및 뭐 화염 제초, 뭐 여러 가지 방법들, 뭐 기계적인 통제를 활용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했는데도 그 방법들이 잘 안 됐을 때 마지막으로
허용 물질이나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고 있죠. 뭐 간혹 이제 뭐 가장 요즘에 많이 보이는 것들은 뭐 금액이 다소 비싸기는 하나 뭐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를 이제 구입을 하셔서 뭐 방제를 맡기거나 어떤 보조 사업을 통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친환경에서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1차적으로 유기농업 자재 허용 물질을 써라가 아니라 생태계적인 이런 관계들을 잘 조성을 해서 병해충이 발생이 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자.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이렇게 허용 물질이나 유기농업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후자가 그 최근에 많이 좀 바뀐 사례들이 좀 있기는 한데요. 우리도 이제 이 내용에 따라서 단순히 친환경 자재를 써서 병해충 방제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천적 활동이나 생태계를 잘 유지하고 그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에 좀 포커스를 좀 맞췄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종자는 아까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최근에 그 친환경 관련된 세부 실시 요령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뭐 요 내용 세부 실시 요령이 뭐냐면 친환경 인증 기준과 관련돼서 이제 법으로 몇 가지 사항들이 이제 정해지죠. 법과 뭐 규칙과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정하지 않은 혹은 더 자세한 사항들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 원장이 이제 고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고시한 내용이 이제 세부 실시 요령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경영 관련 자료인데요. 뭐 아마 해당이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싹을 틔워 먹는 농산물이나 어린잎 채소나 버섯류 등 생육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처음 신청할 때 뭐 3개월 뭐 이내에서 이제 단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 기준이 돼 있었는데, 최근 6개월까지 단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개정이 좀 됐고요. 또 인삼, 더덕이나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연생 농산물 또는 1년을 초과하여 사육 중인 가축을 인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산물이나 그 가축을 재배 또는 사육한 기간만큼 경영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기간이 연장이 됩니다. 또 농산물의 경우에는 유기 2년, 무농약 1년. 요거는 이제 바뀐 게 없다라고도 느끼실 수도 있는데, 예전에 그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신청인은 뭐 최근 1년간 뭐 인증 기준에 재배 방법에 맞게 관리된 토양이어야 한다 뭐 이런 인증 기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증을 신청하기 전에 최근 1년간 경영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등 인증 기준에 맞게 농사를 짓고 나서 인증을 신청하게 됐다가 이제 그 내용이 없어지고 인증을 신청함과 동시에 이제 경영 관련 자료를 작성하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내가 신규로 인증을 받거나 혹은 인증받은 분이 어떤 새로운 필지를 추가해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배지에 한해서는 무농약의 경우에는 1년간 작성된 경영 관련 자료, 즉 최근 1년간 거기서 경작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이것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증 기준이나 여러 가지 인증 사업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서두에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인증 기준이 뭐 어찌됐건 법에서 또 정한 사항이기도 하고, 또 인증 기준을 어기거나 어떤 위반 사항이 있을 때 처분도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죠. 근데 이제 가장 어려운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친환경 인증 기준에 맞춰 농사를 짓는 것들, 친환경 농사가 제일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친환경 인증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입장에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던 이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보시고, 시간 날 때 또 교재도 보시고, 그래서 인증 기준을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준수하시면서 그러한 목적을 서로 간에 이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최근에 인증을 받는 추세를 보면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닐 수 있지만 우리나라 인증의 약 한 50% 가까이는 이제 벼 수도자의 그 인증이래요. 또 거기에 대부분들은 그 개인 인증이 아니라 이제 단체 인증이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단체 인증과 관련돼서 그 생산 관리자가 그 어떠한 역할과 임무를 수행하여야 되는지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목적은요, 그 아까 서두에서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자, 생산자 단체는 5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장목반, 장목회 등 영농 조직, 협동조합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즉 5명의 이상 구성이 되지 않으면 단체로 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이제 그 얘기고요. 또 단체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 생산관리자는 생산 지침서의 작성 및 관리, 또 영농 관련 자료 기록 및 관리, 또 인증기준 준수 교육 및 지도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생산관리자가 구성원에게 반드시 배부하여야 하는 생산 지침서는 인증품을 생산하는 전체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영농 방법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것들을 쭉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생산관리자는 요 3가지 일을 하래요. 생산 인증 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 지침서 배부, 또 사업자 교육, 예비 심사. 최근의 내용들을 좀 보면 생산관리자가 그 소속 구성원 중에 한 명으로 있으면서 생산 지침서나 어떤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들은 잘 하고 있는데 예비 심사에 대한 부분으로 문제가 생겨서 뭐 인증을 못 받게 되거나 이런 사례들이 좀 왕왕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생산관리자는 요 3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다 중요하고 더구나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걸 굳이 꼽자면 아마 예비 심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교재를 보시면서 차분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많이 보셨던 서류죠. 여러분들 인증을 신청하실 때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건데요. 인증 신청서는 장목반 대표 또는 생산관리자가 이제 작성을 하게 되고요. 인증품 생산 계획서는 장목반 구성원이 각각 개별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영농일지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는 제가 요 전 시간을 통해서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영농일지 같은 경우 경영 관련 자료도 반드시 구성원별로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이제 수도작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한 조건을 맞추면 뭐 생산계획서와 경영 관련 자료를 하나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기는 한데요. 뭐 관행 재배나 혹은 일반 병행 생산이 있는 경우라도 거기에 사용한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 비료의 구매 사용 복원에 관한 사항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친환경 단체로 인증을 받은 친환경 사업자는 각각 개별로 경영 관련 자료가 있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처방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좀 넘어갈게요. 자, 생산 지침서. 아까 우리가 이제 서두의 용어의 정의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죠? 생산 지침서가 인증 기준에 맞게 작성된 뭐 구체적인 영농 방법을 상세히 기술한 문서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생산 지침서는 인증 기준에 맞게 우리 장목반 구성원이 어떤 방식으로 농사를 짓겠다 생산을 지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상세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텐데요. 이렇게 상세하게 표시된 이유는 생산 인증 기준에 맞는 생산 지침서를 구성원들이 그거에 따라서 영농 행위를 하고 또 인증 기준을 위반하게 됨으로써 나로 인해서 우리 장목반 혹은 타인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지 않으려고 인증 기준을 준수하게 하려고 그 위험성을 좀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좀 넘어갈게요. 아마 이제 이 교육을 들으신 분들은 생산관리자 분들이 계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교재에도 아마 배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교재에는 요거 내용을 다 실어놨으니까 생산 지침서의 보완이 좀 필요한 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리고 장목반 규약인데요. 그 장목반 규약은 사실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그 단체로 인증을 신청을 할 때 그 생산자 단체 공통사항이라는 문서를 하나 작성해서 이제 제출을 하는데 그 안에 보면 내부 규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거를 묻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목반 규약이 아마 없는 장목반이 대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어떤 이러한 효과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친환경 농업의 실천 의식을 고취하고 또 내부적인 처벌 기준과 교육 이수 의무 등 인증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고 또 친환경 농산물 판매처 확보로 인해 인증품의 그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되고요. 또 토양 시비 처방에 따른 화학 비료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 오염을 최소화한다. 또 관리 체계 도입으로 단체에 소속감을 부여한다. 출하 매뉴얼 등으로 주문부터 반품까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최근에 모 지역의 어떤 농협 작목반에 있는 그 규약을 보면 뭐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인증 기준을 위반하게 됨으로써 단체에 영향을 끼친 경우에는 그것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인증 기준을 계속적으로 준수하면서 단체로서의 인증을 유지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제 그것들에 따른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 관리자이신 분들은 필수적인 생산 지침서와 곁들여서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된 작목반 규약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를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제가 아까 굳이 생산 관리자가 해야 될 세 가지 내용 중에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걸 굳이 꼽자면 예비심사가 아닌가, 이런 말씀 한번 드렸었죠. 자, 예비심사는요, 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농가를 사전에 차단하고요, 또 부적합 판정 사례 감소로 인한 민원 소지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단체의 그 전체 구성원이 인증기준을 준수하게끔 하고요, 또 생산자 단체의 관리, 단체의 구성원을 관리하는 효율성을 증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즉, 인증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름만, 용어만 들어도 예비심사잖아요. 그러니까 인증기관에서 하는 아까 서류심사, 현장심사, 추가심사, 보완심사랑 똑같이 심사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예비적으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심사의 예비 단계다, 이렇게 보셔도 이제 무방한데요. 결국 인증을 받을 수 없거나 혹은 인증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 우리 단체에 어떠한 피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사전에 차단을 해서 인증을 유지하는데 불합리한 이런 요소들, 부적합한 요소들을 좀 사전에 제거를 하자, 차단을 하자,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심사는요, 생산관리자가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우리 구성원의 인증 신청하는 그런 내역이라든가 또 현장 확인이라든가 농가 면담, 또 교양 관련 자료,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적합인 경우에는 보관 비치하셨다가 예비 심사를 하였다라는 증거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부적합한 분이 생기면 보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보완을 하고, 아니면 단체 구성원에서 제외를 하는 방법으로 예비 심사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경영 관련 자료는 아까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예비 심사를 작성하실 때는 우선 서식을 좀 보시면 심사 대상자, 경영 관련 자료 확인 내역, 인증 신청한 재배 포장의 현지 확인 내역, 또 교육을 했는가, 예비 심사 내역을 어떻게 했는지 둘 다 확인했느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심사 대상자는 우리 작목반의 구성원이 되겠어요. 그래서 구성원의 인적사항이나 우리 단체에서 인증을 신청하는 종류나 이런 내용들을 적으시면 되고요. 2번은 그 심사 대상자가 경영 관련 자료를 얼마나 작성을 했고, 또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느냐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보면 재배 포장의 재배 내역, 재배 포장의 자재 사용 내역,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 유기합성 농약과 화학비료의 구매 사용 보관. 이거 어디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경영 관련 자료에 기재할 사항, 이래서 시행규칙에서 정한 내용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예비심사를 할 때는 경영 관련 자료의 기록 기간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충족하는지와 또 경영 관련 자료에 기재할 사항이 다 들어있는지까지도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배 포장에 제초제를 살포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산관리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죠.
인증사업자에게 인증기준 및 인증사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했는가에 대한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심사 대상자인 구성원과 생산관리자가 위와 같이 예비심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서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 예비심사 보고서 작성은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생산관리자는 그 단체를 관리를 하면서 뭐 생산지침서의 배부라든가 교육이나 예비심사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반드시 생산관리자가 그 존재하여야 하고 또 생산관리자의 역할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생산관리자의 변경에 대해서도 우리 인증기준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생산관리자를 새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산관리자가 인증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구성원이 어떠한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적어놨는데요. 품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셔야 되고, 재배 포장이 변경된 경우에, 그러니까 재배 면적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인증을 갱신 신청 때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면적이 축소나 혹은 확대될 때는 변경이나 갱신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또 구성원의 일부가 변경이 됐을 때는 변경 혹은 갱신으로 신청 대상을 확인해서 그에 맞는 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 단체가 받고 있는 인증서 상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크게는 두 가지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인증 기준, 인증사업자 준수사항을 포함한 인증 기준과 생산관리자의 역할과 그 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실제로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는 좀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인증기준은 계속적으로 바뀌어가고 있고, 여러 상황적인 부분들이 많이 변동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 항상 이러한 교육이나 의무교육이나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친환경 인증을 계속 지속적으로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많은 고생과 이렇게 노고가 많으신데요. 그로 인해서 친환경 농업은 계속적으로 또 유지가 되고 또 발전이 될 거라고 우리가 또 믿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 앞날에 항상 큰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